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025년도 1월,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사례로 보는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센터 운영한 지가 횟수로는 3년 된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예, 만으로는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3년 된 것 같은데, 매번 강의가,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매번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업데이트 하기에 앞서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 사업의 어떤 추진 단계별로 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미 저희 그 센터 강의를 이제 수차례 들으러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차피 유튜브로 이 강의들을 다, 직접 촬영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카더라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제 A부터 Z까지 실무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하고 저희가 보는 정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많이 느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비 사업의 동향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 정비 사업이 정비 사업 결과물이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조합으로 있는 내 지역의 정비 사업으로서의 기능이 좀 부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많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만 집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하실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실제 참여하지 않지만 내용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센터 소개부터 하고요. 뒤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정보하고 소두에 인사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정보하고는 많이 상이해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바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의율,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얼굴이 익숙해지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동의율은 제가 몇 번이라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저희가 상시 인원은 이제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사로서 임원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 주 전공은 정비 사업의 행정 업무다, 너무 막연한데 그 중에서 사업성 분석이 제 전문 영역입니다. 정비 사업의 사업성 분석하는 게 제 전문 영역이라는 것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담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정비사업 동향 좀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서울의 부동산 계급도하고 2025년도에 서울의 부동산 계급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 영등포는 좀 내려갔네요. 그죠? 다 영등포 구민이시죠? 네, 영등포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저희 이 센터에 잠깐 짬이 나서 우리 주무관님 계실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가 영등포에 다 몰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영등포에 대한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높으나 실질적인 어떤 실현 가능한 관심도는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등포가 지금
여기 보시면 평당 한 3,700 정도에서 예, 서울시에서 중위권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등포 구에서 기부채나 민정비율 상향 등으로 이제 정비사업 속도를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개정해서 임대주택 등의 용도에 한해 건축물 기부채나 민정비율을 0.7에서 1.0으로 상향했다. 상향된 인정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과 분양 세대수가 증가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보실 포인트는 뭐냐면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인정비율이 올라가니까 용적률이 올라가고 분양 세대수가 증대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서 앞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임대주택 등의 용도에 한해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저하고 항상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요? 무슨 성? 공공성. 그쵸? 공공성이 들어가면은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예, 용적률과 상향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이라는 용어가 항상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택지, 건축비, 가산비 인정 항목 추가해서 분양가 높여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데 이게 좌충수가 될 수도 있겠죠. 분양가가 높으면은 또 상대적으로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분양이 안 되면은 그 공사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누가 떠안는 건가요? 조합원이 떠안게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저 제목만 보고서 예, 분양가가 높여지니까 건설기금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등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저하고 1년 이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꼭 항상 반대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찬바람 불던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드라이브가 걸렸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사업 절차 간소화가 되고 변경 허가 절차 등 신설된 한편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에 나섰다. 그래서 절차 없이 조합 설립만으로 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합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재건축하기에는 어렵고 리모델링 사업에서 어쨌든 내 재산권을 좀 더 높여보려고 하시는 게 리모델링 사업의 본 취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검토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이 완성돼 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종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공사비 올려달라, 정비사업장 추가 인상 요구, 조합 시공사 갈등 우려. 이거는 오늘 내일의 이슈는 아니에요. 이미 코로나 이후로 시공사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한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시공순위가 보통 통상적으로 오픈되는 게 신문사에서 이제 오픈되는 게 1위부터 40위까지 보통 오픈이 되는데 보통 1위에서 20위권 안에서는 시공사들이 중간에 갑자기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서 시공순위가 낮을수록 공사비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시공사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그러니까 서열이 순위가 높다고 했을 때는 뭐가 부담이죠? 기본 공사비가 높아지죠. 그러면 자기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규제 철폐 3, 4, 5 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시킨다라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1종, 2종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10%에서 이제 높이 제약을 없애고 이제 한다는 건데 도시규제 개혁 등에서 1종에서 2종으로 하면은 이제 높이 제약은 조금 있지만 공공기여를 한 4% 정도 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 몇 프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붙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내가 추후에 입주하게 될, 아니면 나중에 입주했다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내가 입주할 곳에 임대주택이나 아까 임대주택 등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기사만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지, 저도 일반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이제 사실 이제 지난달 얘기긴 하는데, 작년 12월 경우에 이제 정비사업 업계에서 자기분담금 5억 정도 내면은 감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일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난달이면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 12월 달 정도에 이제 이쪽 실무 분야에서 얘기가 오갈 때, 요즘에 자기분담금 5억 정도면은 감사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례로 알아보는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이제 확실히 조금 알아두시면은, 지금 우리가 2단계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얼마나 걸리겠구나, 이런 게 좀 감이 오시겠죠? 자,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면은 이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사전 검토라는 부분이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조합 설립이 있고,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관리 처분 계획 있고, 이주 착공, 준공 청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까요? 혹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제 강의를 들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는 정보 중에서 조합원이라면 어느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 많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단계 중에. 전체 다? 중간중간에 나오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여러분들의 영역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동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역을 제한해서 하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참석은 언제부터예요? 조합 설립 때부터죠? 조합이 설립된 데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된 데 바로 뭐가 선정이 돼요? 예, 조합이 설립된다는 거는 이제 조합장이, 설립된다는 건 당연히 조합장이 있는 거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뭘 선정을 해요? 사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하면 끝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시공사 선정하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언제? 청산 단계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청산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진행되어 있는 정비 사업의 입장에서 이게 수익이 됐던 모델인지 마이너스가 난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영등포 구민은 조합의 어떤 정비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이 권리와 의무가 모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잘못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가겠죠? 그죠? 조합 설립하고 사업이 안 가는 대부분의 이슈 있는 동네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가장 첫 번째, 뭐죠? 늘 말씀드리죠. 시공사 선정에 대한 문제.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한눈에 살펴보는 이제 재건축 절차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가 재개발이고 뒤가 재건축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똑같아요. 조합 설립이나 청산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재개발은 뭡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기준, 혹시 아시는 분? 이미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네, 군데군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낙후된 곳을 개발한 걸 재개발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정비된 곳을 다시 재건축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아파트를 주시는 걸 재건축, 단독주택으로 정비되는 거를 재개발. 그러니까 앞에는 50%였는데 뒤로 가니까 100%가 되네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뭡니까? 재건축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그죠?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어떻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인 거죠. 재개발은 그 안에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주택도 있고 복합 지역이죠. 노후된 그런 지역을 재개발과 재건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지만 모 지역에 내려가면 여기는 재개발인데 재건축이라고 쓰는 데가 있더라.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동 구민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계획 수립 단계 좀 볼까요? 사전 검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비 사업의 이제 준비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사례인데, 성북 3, 성북 4구역에 사전 타당성 정비 계획 추진은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와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뭐 추당분 그 분담금 산출부터 주민 설명회, 의견, 조사 지원, 결합 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등의 사업 방식을 검토할 건데, 여기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 해서 2023년 5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 선정이 안 됐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이제 용역 경고가 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밑줄 긋은 부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사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에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계략 계획과 추정 분담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추정 분담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공사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주할 비용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정 분담금이 나왔다는 거는 사업성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전 타당성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혹 그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일명 이제 정비 사업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사전 설계를 한번 떠보긴 해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조합원 수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시세도 봐야 되지만, 이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인 사업 설계 도면을 떠보면 초기 사업성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성 분석 가능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정비 사업이 우선은 사업성보다는 뭐부터 진행됩니까? 일단 정비 구역으로 노후도 기준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정비 구역을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 구역으로 묶어 있지만 우리 지역은 왜 개발이 안 되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죠? 했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뭐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건설 경기가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사업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시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부지에 가서 선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정비 사업에서 여러분들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기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의 경영 능력을 갖고서 PF가 진행되어 있는 거고, 그 비용으로 사실은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수익으로 지출된 거를 또 메이크업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적절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절차에 필요한 검토 목록이 사업 대상지의 현황 분석이라든가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경제성 분석, 여기 경제성 분석이라 나오죠. 그리고 기술적, 법률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요.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결국 사업 방식이 정해지겠죠. 사업 방식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정비 사업 사업 방식 어떻죠? 어떻게 진행되죠? 큰 축으로 보면, 이제 그 말씀 맞는데, 통상적으로 크게 보면은
조합 자체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신탁 방식이 있겠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같이 지자체하고 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조합 방식하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과 공동 시행 방식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는 범위 안에서. 조합 방식은 조합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조합은 조합에서 하는 거고, 시공사 선정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로 우리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합 구성해서 어떤 투명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자, 신탁사 너네들이 대신해줘. 이게 신탁 방식이죠. 대신에 신탁사는 여러분들의 분양 수익에서 일부를, 뭐 최대 3%인가요? 좀 최근에 뭐 좀 다른 상이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또 수익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공동 시행 방식은 어떤 형태죠? 아까 말씀하셨던 신통은 공동 시행 방식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기획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비스무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공동 시행 방식은 말 그대로 우린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가 있죠. 그렇죠. 그게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속통합기획은 시행일까요? 기획일까요? 기획입니다.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획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건데, 기획과 시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 시행하게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조합과 SH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LH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게 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 게 시행인 거고, 신속통합기획과 분리를 시킨다고 하면 신속통합기획도 일종의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정비사업 방식이긴 하지만 시행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성 분석이 제일 중요해서 이거에 따라서 사업 방식이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의 수립계획이고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 검토랑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판단한다는 건데, 너무 뭐 구태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정비구역으로 일단은 사업성까지는 다 판단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사전 타당성 검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관련 제출 서류는 이제 위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해당 구역 주민 동의를 30%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추정 분담금 사례인데요. 자, 도봉구 이 아파트 값 3억인데 분담금 3억 내라, 재건축 난항. 보면 추정된 분담금이 이 단지의 소형평수 아파트 매매 가격과 맞먹어서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는 공사비가 올라 이보다 분담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1988년 준공된 도봉구 아파트가 용적률 243%, 소형평수가 많아서 조합원당 대지 지분이 적게 보유한 경우 수가, 대지 지분 비율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 분담금이 조합원당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나왔고, 소형평수 매매 가격과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좋은 사업인가 나쁜 사업인가? 나쁜 사업일까요? 좋은 사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눈에서 보면 이거 나쁜 사업이죠. 그쵸? 나쁜 사업인데,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사전 검토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뭘 봐야 된다? 사업성 추정 분담금. 그러니까 추정 분담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성 안에 추정 분담금이 나와요. 사업성이 나와야 추정 분담금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고 제일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3억이나 3억 3,500이라는 이 금액은 지금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더 얹은 거니까 내가 결국 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뭘 보라고 했죠, 항상? 사업성을 보라고 했죠. 사업성 측면에서는 뭐예요? 종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가치와 준공이 되어 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종후 자산이라고 하죠. 종후 자산. 내가 들어갔을 때 종후 자산가액을 평가를 했을 때 이 6억,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6억보다 더 높게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6억인데 시세가 6억이야. 이건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몇 번 강조했어요. 자, 6억보다 높은데 거기에 뭘 계산하라고 했죠? 몇 분을 대답해 주셔야 텐데. 예를 들어서 6억인데 지금 시세가 7억이 구성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래도 내가 1억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뭘 계산하라고 했어요? 사업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할 때 항상 뭐 생각하세요? 내가 3억을 추정분담을 냈으면 대출받은 거잖아. 물론 현금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현금도 유동자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자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파트 요즘에 3, 4년이면 다 짓죠? 어지간하면, 큰 문제 없으면. 그러면 그동안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나는 어디로 가죠? 이사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 비용.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금액이 형성된 시세보다도 높다면 사업성은 반대로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6억인데 7억은 아까 높다고 그랬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운영 비용이 들어간 거를 계산해 봤더니 7억이 넘어. 그럼 그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정비 사업을 이제 주민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시세가 높아요라고 했을 때 그 높은 게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제 좀 셈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럼 내가 별로 번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들어갈 수 있는 운영 비용들이 거기다 합쳐보면은 그 최종적인 범위가 나면 그거보다 시세가 상향돼야 여러분들의 종후 자산 금액 자체가 올라가서 이거는 사업성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된 분담금으로 조합원 분담금 확정금 이제 금액은 관리처분 계획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추정 분담금은 분명히 변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사업 단계에서의 그때 당시의 인건비와 노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향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결정이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준공이 떨어지는 2, 3년 사이에도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 2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분담금이 이제 측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분담금 내가 한번 버텨볼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수용 불가하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검토가 돼야 돼요. 근데 현행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 추정 분담금을 이미 그냥 초기 때 세팅한 금액 알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조합한테 돈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그럼 이거 왜 내요 하면서 또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최소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획 수립 단계 보겠습니다.
그 강북구의 그 번동 148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용역은 재개발 사업 2단계 절차인 정비 계획 안의 수립과 3단계 절차인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것인데,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자, 공공재개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그냥 민간개발 수준인 거죠. 공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공공이 들어가면. 이해 가시죠? 용적률 상향되는데 뭐가? 대신에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의 그 후보자가 이제 추천하였으나 심사 결과 보류로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을 철회했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찬성 57.5%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 정비구역 용역을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57.5%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이제 확정 및 했는데, 실제 사업은, 이건 기획이라고 했죠? 신속통합 기획이에요. 기획이 됐다고 해서 여기가 재개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되게 겸손한 것 같습니다. 뭐라 하면 질문하면 말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57%로 해서 신속통합계획 후보자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 갈 수 있나요? 못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왜 못 가요? 예? 왜 못 가죠? 75 갖고는 75점 나중에 75%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려면 몇 프로 가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하셔야 돼요. 예. 80%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요. 80% 이상은 나와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법에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80%, 아니 요즘엔 85%까지 올라가줘야 실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기본 방향을 작성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정비 단계는 똑같이 진행되지만 단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면은 2, 3년 정도, 기획 단계 2, 3년 정도를 어떻게 줄여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평균이 보통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9년에서 10년 정도에 2, 3년을 빼주는 게 신속통합이니까 9년 걸릴 거 7년이나 6년 걸리고 10년 걸릴 거 8년이나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2, 3년 안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 차액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8, 12, 13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탄력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 추진돼서 1년 만에 심의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개념을 좀 잡긴 하시겠어요? 앞단에 있는 그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지정되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을 좀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좀 빠를 거예요. 마치 서울시에서 이거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인허가 기간 절차를 당겨주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빨라진다라는 얘기지 전체 공사를 끌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전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해서 이제 인허가 사항이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입안 제한을 보시면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는 뭐라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80% 이상은 있어야 실제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사업 시행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여기 제일 중요하죠? 네. 추진위원회 업무 관련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사의 내용은 A라는 재개발 추진위가 있고 인근 토지 소유자였던 C씨와 현금 보상 및 환지 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약정 체결 및 이후 추진 업무, 권리 등의 조합 포괄 승계. C의 토지를 매수한 B회사는 조합에게 약정에 따라 토지 보상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어떻게 해요? 해당 약정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보상 계획 내용으로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관계, 부동산에서 이제 권리관계라고 하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관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B가 C로 바뀐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B가 C한테 팔을 때는 대충 감은 오시겠죠? 토지주가 C한테 팔았을 때는 그냥 팔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매매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B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구매한 비용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보상을 받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 되나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권리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추진위 업무 범위에서 해당되지 않고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에서는 권리 약속 맺은 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진위는요, 일종의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추진위는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해 가세요? 얘가 태어나는 게 언제예요? 조합 설립이 되는 때니까 조합 설립은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등기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등기가 일어난다는 거는 조합 법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때 분쟁이 많이 터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추진위 때 여러 가지 막 공약을 엄청 걸어요. 근데 막상 할 때 안 돼.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일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조합 설립된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향후에 잠재적인 조합법인의 그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추진위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혹시 외부하고 MOU 하는 건지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조합이 탄생이 돼야 이후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추진위 구성 및 역할입니다. 추진위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략적인 정비계획,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이제 작성이라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인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비사업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냐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대략적으로 이 사업의 이 정도 규모면은 어느 시공사가 어느 브랜드가 들어올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정비관리 전문업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이력들을 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지 대충 감을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임의로 콕 찍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브랜드가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계자가 선정이 되는데 사실 이때도 한번 가설계를 한번 뜨긴 뜰 거거든요. 이 가설계를 뜨고서 이때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일단 일어나요. 공사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용적률로 몇 세대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공사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상태에서 그걸 보고서 이 추진위가 나중에 이제 조합으로 설립이 될 때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조합원 자격 사례입니다. 자, 쭉쭉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제 관계인 갑과 을, 조부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이제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거죠. 갑과 을이. 자, 갑과 을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각각 세대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개별적 분양 신청권 행사하였으나 조합원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으로 주장을 하게 되고 갑과 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제 청구 소송을 하는데요. 자, 도정법에 보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뤄진 경우 지분 쪼개기는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 구분의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을 하는데, 자, 여기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주인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해당되는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소유로 속한 때, 자,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한 세대로 속하는 때,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주인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럴 때를 한 명으로 조합원을 간주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이 사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조합원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조합원은 하나예요. 네. 조합원은 하나. 네. 대표자가 선임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미 뒤에 내용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예, 한 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조합 설립 인가 사례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자, 전에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분 쪼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식하게 보면 이제 지분 비율을 조정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50%, 아니, 한 사람은 60%고 한 사람은 40%. 근데, 그러니까 형이 60%, 동생이 40%입니다. 전에는 40%가 조합원이 될 수 있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늘 사례를 말씀드렸던 건데, 10% 갖고도 조합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90%는 다른 분이 갖고 계셔. 근데 지금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조합원이 돼야 됩니까? 네, 이제 지분이 많은 사람, 그게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사례인데, 자, 여러 얘기가 쭉 있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소통합기의 대상지 1호로 선정된 신당 10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공공지원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조합 설립 동의를 36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반년 만에 조합 설립 완료가 됐고, 정비기간 3년 이상 단축되었고, 네,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최초 사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빠진 내용은 뭘까요? 굉장히 빨리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 이거 절차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빨리 된 거는 뭐가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신속통합기획을 해서 50%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일단 2, 3년 줄였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이 빨리 갔죠? 그쵸? 사업이 빨리 가죠? 그러면 누가 동의를 했어요? 나머지 조합원들이 얼마 이상? 80% 이상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시행 단계, 시공사 선정. 자, 시공사 선정 굉장히 중요하죠? 시공사 선정. 자, 한 가지, 간단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시공사를, 혹시 주변에 시공사 선정한다라는 지역들 좀 보셨나요? 주변에, 지인분들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역에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공사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 시공사들이 홍보 행위를 많이 하죠. 안 하나요?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 제안하는 것들이 나한테 유익하다. 그 제안이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면 이런 제품도 넣어드릴 거고, 이런 그 마감제도 넣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공약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조합원들한테 유익한 겁니까? 유쾌하다고 볼 아니, A, B 회사가 클래스가 비슷해요. 근데 얘네, 그 A라는 회사가 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A사를 당연히 선정을 해야겠죠? 아닌가요? 나한테 유익한 걸 더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봐야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사비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시공사가 서로 경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공사 선정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총회를 열다는 거잖아요. 그쵸?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됩니다.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데, 그 시공사에서 속칭 아마 OA 요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이렇게 뭐 걸고, 예, 요원 들어보셨죠? 공모용이요. 네. 뭐 여러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분들이 대신 와서 예를 들어서 총회 때 저희를 찍어주셔야 된다고 누구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불법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통 그런 분들이 서면 결의서를 대신 받아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적으로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 있나요?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공사비 검증 단계 좀 보겠습니다. 계약 후에 공사비가 증액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 없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조합장 잘못이에요. 조합장 잘못입니까? 조합장은 누가 뽑아줬습니까? 조합원이 뽑았죠? 네. 결국 이게 조합원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뒤에 내용을 좀 보시죠. 이후 관리처분 계획을 진행하였으나 총회 의결에 공사비 검증 요청 절차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정족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 계획 취소 판결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어떤 공사비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 통해서 해야 된다고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산 누가 예산합니까? 결정합니까? 수립하고 결정하죠? 국회의원이 의결하죠? 그쵸? 그쵸? 어떤 권한으로? 예, 국민이 뽑아준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근데 우리 조합은 이제 대의원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재산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가장 굉장히 공사비에서 굉장히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되냐. 그냥 굳이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바닥 돌이 되게 공사비에 아주 0.000 몇 프로 정도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돌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가벼운 것들은? 예, 그런 것들은 안 받아도 돼요. 예, 통보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공사비의 일정 부분 이상이 정관에 녹여 있을 때는 무조건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공사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사비가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동의를 받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A가 아니라 OS죠. 네, 그거 참고하시고. 예, 공사비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여기 앞에 내용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단계인데 능곡 2호 구역 사업인가 반려, 시행인가 반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세입자와 소유자가 5천 가구 이상인 덕양구 능곡 2호 구역 고양시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했고요. 고양시 조합이 제시한 이주주택에서는 보상받는 세입자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좀 더 강화된 이주 대책 필요성을 판단하여 능곡 2호 구역 사업 시행 인가를 반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주 대책을 좀 보겠습니다. 뭐 큰 내용은 없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로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재개발에서는. 근데 재건축 한번 볼까요? 재건축은 세입자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임시 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 사업 조합 표준 정관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 및 이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어떻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과연 조합원들한테 좋은 내용이냐 이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임시거주택을 지원해줄 때 뭐가 들어간다? 융자를 알선한다든가 임시거주지를 어쨌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궁극적으로는 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하는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 중에 누군가는 현금을 청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안 들어간다. 현금 청산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현금 청산한 비용이 생각보다 높으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시트를 이제 보여드리면 참 좋지만 어쨌든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보안상에서 보여드리긴 좀 애매한데 공사비를 측정을 할 때요. 공사비를 하면 일단 평당 이제 분양가도 이제 일종의 이제 수입이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지출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금 청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대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에 대한 비용들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공사비에 책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작성해 보시면은 이용 계획부터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어차피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이제 시공사가 선정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에서 통합심의사례인데 신통기획 1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등 총 5개 분야 한 번에 통합심의 완료가 됐다. 그래서 한양아파트는 민간 재건축 중 처음으로 통합심의 통과를 했다. 그래서 재건축 통합심의의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에서 통합심의를 가졌던 것 중에 통합심의를 이제 한 거죠. 원래는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제도 개선 전에는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통합심의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 등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이 됐고 이제 이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사실은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거 6개월에는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 차익도 굉장히 발생하는 거죠. 추후에. 자, 관리 처분 단계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자, 1차 분양 신청 후 분간 재개발 조합원 자녀, 2차 분양 신청 때는 조합원 자격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그냥 사례로 바로 가실게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각각 소유한 A 조합원이 있고 자녀가 B씨가 있어요. 1인 조합원 지위만 인정돼서 1주택 분양 신청을 했고 이후에 19세 이상이 된 B자녀가 A 조합원으로 분가를 해서
조합원은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후 조합원 대상의 분양 신청 재진행을 했는데 이때 A 조합원은 B가 법령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분가를 했기 때문에 단독 조합원 해당된다 판단하여 각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이들을 공동 분양 대상자로 정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받았고 이에 A, B 조합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아랫줄에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 판결은 각각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며 A와 B를 공동 분양 대상자로 판단한 관리처분 계획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원래 일반 분양으로 됐으면 물론 한 사람의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 누락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조례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보셔야 돼요. 서울시 조례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을 도정법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B씨가 19세 이상 자녀인 사실과 2차 분양 신청 당시 분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구성되지 않아서 네, 관리처분 계획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 좀 볼게요. 사례를 보는 1+1 분양. 자, 그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1+1 가능했었죠. 1+1. 근데 지금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1+1 세대는 없어졌다. 왜냐하면 자꾸 1+1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는데 그거는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단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때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 이하로 하고 2주택은 이전 고시일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평수의 제한도 있고 금액대에 대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충족되게 되면은 조합원의 분양권과 그 일정 부분,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그러니까 60제곱 이하로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분양 미신청자 사례입니다. 예, 거의 끝났습니다. 그 비조합 분양 신청 후에 총회 개최해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 및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때 분양 신청하지 않은 A씨가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가 됐고 이후에 총회를 통해 사업 시행 계획 변경하겠다는 조합원 분양 신청 규모 변경 내용 어렵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의 규모가 변경됐다. 안을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조합원에게 분양 규모의 변경 신청을 안내한 뒤에 이제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청산을 제외한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후에 위법이라 해서 A씨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제가 이건 좀 정리해드릴게요. 내용이 어렵게 써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재개발 조합이 재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금전보상 재결을 확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에게 수용당한 이제 조합원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금 청산자로 확정된 A씨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했다. 관리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판단되어 각하 판결됐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조합원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조합원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위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민원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날짜를 고지했잖아요. 그죠? 고지한 다음에 신청하면 신청 받아줍니까? 행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 다 운전하시겠죠? 뭐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교통신고, 교통 위반을 하죠. 신호 위반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종종. 그래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내는 기간이.
내는 기간 이후에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 개념으로 더 올라가서 과징금 형태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다가구 주택의 이제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단독 분양 권리 확보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에 따라서 조합은 이제 보류시설을 이제 공유 지분자들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일부 변경 후에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신고를 했습니다. 자,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감은 잡으시겠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조합 총회 결의가 없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절차적 하자 또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이 붙었겠죠. 그쵸?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 또는 변경은 조합원, 현금 청산 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바뀌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이제 해당되는데,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A 조합원의 주장이 어떻게 돼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 빨간색으로 사실 이 아래쪽을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 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부합하고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조합원 A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절차적 하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정관상에 경미하다는 기준이 없어요. 경미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합원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파트의 바닥이 돌이 바뀌었는데 돌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사비로 본인에 따라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죠. 공사비로 본다면. 근데 그게 공사비가 얼마 안 되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경미한 거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터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과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테두리 안에서 뭐 또 그 안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들어간 상태에서 각각의 조례가 나오는데, 구체화가 안 되는 것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에서도 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사업 완료 단계. 이주 철거, 착공, 조합 해산. 2022년도 이주 진행되어서 99% 이상 마무리가 되었고, 철거 공사도 80%가량 이루어진 상대원인가요? 상대원 2구가 맞네요. 상대원 2구가 재개발인데 24년 철거 마무리 후 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교회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여 철거 거부. 이런 거 되게 많죠. 사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전문용어로 알박기라고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교회와도 이제 명도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교회가 철거 동의를 조합에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지연하고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시공사 인력과 장비가 철수하면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조합원들이 온팡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종교가 이러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서 위의 도정법에 따라서 명도소송 대상자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철거 못하죠.
교인들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모로 검토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자문하는 이제 모 지역도 종교 그 지역 내에서 꽤 큰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서 큰 교회보다는 그 동네에서 꽤 큰 교회가 입지를 하고 있어서 결국 교회를 철거를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지역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지역인데 그런 게 제가 자문하는 지역이 한 3-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그거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 위해서 근데 이제 종교만의 또 운영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참 말하기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할 때는 뭐 그런 거 안 봐주지만 그런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에 쌓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교 시설이 있는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또 종교 공사하는 동안 또 거기 다 정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주민들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 철거나 막 그렇게 못해요 종교 시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또 필요한 사항을 좀 넣는 거고요. 예, 자 조합 해산 지연 사례입니다.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2017년 말 준공이 되었고 같은 해 이전 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조합 측이 입주 뒤에 추가 용역 계약을 맺어서 17억가량 지급되었고 정비업체 쪽에서 더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며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조합금 청산 문제로 해서 해산 절차를 이제 밟지 못해서 7년째 해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합장 월급 지급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거 계속 돈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조합장은 도정법 따라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조합을 해산을 해서 이제 해산 총회를 이제 소집을 해야 되고 기간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조합원의 과반수니까 쉽게 말하면 5분의 1 이상이 그 조합원이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얼마예요? 20명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분의 1이면 100명 중에 20명이 자, 소집 총회를,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조합원 과반수니까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 몇 명? 50명이 출석을 하고, 50명 이상, 그러니까 51명이죠? 51명이에요. 50명 아니에요. 51명입니다, 꼭. 자, 51명 중에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까? 51명 중에 25명이 아니라 26명. 좀 더 여유있게 그러면 0.5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7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있고요. 또, 심지어는 조합을 이제 해산 청산을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냥 업체에다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모 지역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또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원 잘 뽑으세요. 조합장 제발 잘 뽑으셔야 됩니다. 왜요? 조합장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조합장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합장 잘못 뽑으면. 조합장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조합장 누가 되죠? 조합 전 단계 누가 있습니까? 아까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 조합장이 돼요. 왜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지역의 스피커죠. 나름 큰 소리 하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이 결국 조합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추진위원 때부터 여러분들 사무실 운영하잖아요. 추진위원회 사무실 간판 걸린 거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뭐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간판 걸리거나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거 할 때 사무실 운영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거 지난달에도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회비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대신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조합장이 돈을 내고 할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아까 정비관리 전문업체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매체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런 관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비로 법인 설립이 되고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면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업주, 지원했던 사업장의 뭐 정비관리 전문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계약 연장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사 선정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 문제가 줄줄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구역 지정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조합원으로서 뭘 하자 할 수가 없어요. 지정이기 때문에. 근데 추진위 때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추진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을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들도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앞단에서 제대로 된 조합장이나 임원들 선정이 안 된다면 대부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누가 됩니까? 이사가 되고 그렇죠? 선거관리위원장이 감사가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이 대의원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조합장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뭐 이후에 어떻게 됐던 간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조합원으로서 권리 행사하는 건 언제부터? 조합법이 설립될 때부터? 아니죠. 언제부터요? 추진위원 때부터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질문은 제가 15분까지 받을 건데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